그분은 원래 그렇게 좀 궁상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오늘 이슈는 이번 주에 참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하는 이슈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입니다. 그래서,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에서 시작된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뭐 엄청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김남국을 검색해보면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한번 이슈를 정리를 해보고 비평적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일님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의혹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남규님이 부재하셔가지고 제가 사회자께서 쓰신 발제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명확히 해야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가 이제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십억 원대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선, 거짓 해명 논란과 함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월 5일 날 조선일보가 터뜨렸죠. 그래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 당시 시가 60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서 검찰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이어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인 종류 워낙 많아서 이게 뭐 저도 다 잘 모르는데, 이건 이제 국내 게임 회사죠. 유명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라고 해요.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가치는 한국 돈으로 60억 원대였다고 합니다. 네. 아까 뭐 제가 그 정리한 내용에서 위선 논란이나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이유,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사안이어서 보유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아직 제도적인 좀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김 의원이 예전부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난뱅이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가난한 어떤 티를 굉장히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예컨대 상경한 이후에 월 100만 원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본인의 총선 홍보 영상에서 얘기하고, 구멍난 운동화를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물려준 차를 24만 킬로까지 타고 다녔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안 먹으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매일 라면만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파스타 까르보나라를 까르보나라고 말하면서 외식의 서툰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자신의 홍보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뭐 증언들에 의하면 반팔티 하나를 여름 내내 안 갈아입고 뭐 계속 그것만 입는다라는 이제 증언들도 있다고 해요. 네. 반면에 가상자산은 보면 이게 꽤 그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액수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액수가 도대체 처음에 투자할 때 초기 시점에 여기 돈이 출처가 어디냐,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가상 자산과 관련된 법안 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 충돌 여지가 없는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이것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가 등등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는 것보다 논란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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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 논란이 진행되는 속도가 제가 정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모든 이슈를 정리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이 의혹의 핵심의 가운데 하나는 이게 자금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이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권일님이 설명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이 보통 보면은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데에서 과도한 금액이 오가는 거래가 이렇게 이뤄지면 이거 좀 수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포착해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검사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뭐
그 전문가들이 이거를 체크해서 이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검찰에다가 이렇게 넘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포착이 된 거고,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흘러가서 보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가 있으면 단순히 그냥 이게 단순 거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어떤 비리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주가 조작이나 뭐 내부자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그 대상이 김남국 의원이었다. 이제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드러난 것만 해서 이 수익을 얻은 게 일단 10억 원 정도는 현금 인출을 해서 수익을 얻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애초에 지난 8일에 입장문을 냈을 때 보면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게 없고, 그러니까 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코인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남은 게 9억 원 그 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중간에 그 10억 원 정도가 인출됐던 걸 해명에 빼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역시 김남국이 또 거짓말을 했다. 이 왜 해명을 이딴 식으로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진상조사위를 꾸린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뒤늦게 그 윤리감찰을 그런 지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다고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슬프겠지만 그 민주당의 20대 30대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이랑 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2%로 직전 조사하고 동일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직전 조사보다 이제 이 연령별 이 지지율이 확 변화한 거죠. 원래 이제 20대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서는 3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9%로 1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같은 게 30대 지지율도 42%에서 33%로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또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그 20대, 30대 중에서 남성들의 지지를 꽤나 받고 있었잖아요. 이 대선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20대, 30대들은 최근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관찰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이 2030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고, 특히나 이제 보통 이제 4점 척도로 하잖아요. 아주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4가지 척도로 물을 때 보통은 윤석열 정부 초기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대체로 못하고 있다, 이 정도 감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전 연령대에 이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높고, 특히나 2030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높아서 지금 여당 내에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2030의 지지율이 또 민주당에서 확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에 대한 이 청년 세대의 불신들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남국 의원의 위선 논란, 평소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가난한 어떤 상황에 대한 자기 묘사, 일단 코스프레를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분은 원래 그렇게 좀 궁상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코스프레라고 하기에는 제가 본 모습들도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그게 막 일부러 막 그걸 포장했다 이렇게 묘사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는 안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궁상이 과연 그렇게 정치가로서 미덕으로 그렇게 포장될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코인 계좌에 수십억이 있던 상태에도 그렇게 궁상을 떨었다는 말이에요. 네. 아니 그렇게 계좌에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맨날 라면만 먹고 티셔츠 한 벌만 입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자본주의는 절단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그 검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벌기만 하고 절대 계좌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걸 무슨 뭐 칭찬할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 좀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남국 의원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좀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뭐 오래된 구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또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뭐 이게 부러진 안경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언론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좀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본인이 뭐 가진 재산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쨌든 뭐 꼭 같은 계급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되게 검소하게 살고 소비를 최소화하며 그런 쪽으로 살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을 외부에 좀 공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그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검소하고 더 도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앞세워서 도덕을 미화시켜서, 본인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당위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김남국 의원이 뭐 평소처럼 뭐 달리 행동을 했다, 뭐 그래서 위선이다, 코스프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검소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코스프레는 아니더라도 내세워서 도덕적으로 당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김남국 씨의 그 의정 활동을 쭉 보면 가장 전문성 있는 분야가 이번에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확실한 코인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코인 전문가로서 코인 업계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서민 코스프레가 문제가 되는 건 그 코스프레가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자산이었고 그가 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지향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네. 자기는 막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 없는 가난한 청년들을 대변하겠다는 말을 본인이 계속 후보 시절부터 해왔고, 네.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은 전혀 그의 말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게 드러난 게 가장 큰 모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검소한 덕목을 자랑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대변하고자 했는지 그것들이 다 가식으로 드러났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아침에 읽던 책에 나온 사례가 하나 생각나는데, 뭐 정확히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밌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2019년에 호주에서 큰 화재가 산불 나가지고 그렇죠. 엄청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원조라든가 구호금들이 많이 답지했는데, 그리고 뭐 세계적인 유명한 이제 기업가들도 많이 돈을 냈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구호금을 냈대요. 근데 그 구호금이 100만 호주 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8억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네. 그 8억이면은 제프 베조스가 5분 동안 버는 돈이래요. 네. 5분에 8억 몇천만 원씩 번대요. 그 제프 베조스의 버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더 욕을 먹은 거죠. 돈 내고, 야, 장난치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버는 5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8억인데 그거를 지금 화재 난데 낸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나온 이제 맥락이 뭐냐면, 이제 피터 싱어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저자가 이제 그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을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드는 거죠. 네. 그 정도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뭐 몇십조 되는 사람이라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효용을 위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자체로 이제 비난받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피터 싱어 같은 이제 국리주의 학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국리주의자죠. 이 사람은 자기 버는 금액의 40%를 기부에 쓴대요. 자기가 뭐 진짜 실제로 필수적인 생활을 빼고는 다 나머지는 기회비용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공리주의적으로 옳기 때문에 다 돈을 거기다 이제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돈의 몇 퍼센트 정도는 뭐 사회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평등을 위해서라든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든가 쓸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서 겉으로만 뭔가 어떤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조금 도와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 네. 자기가 어떤 버는 돈에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위선과도 좀 다른 거고 사실은 굉장히 그런 인색함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한테 쏟아지고 있는 비난들이 본인은 억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수십억을 코인을 하는 놈이 그 막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밖에 이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할 만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를 버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 화가 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서 진짜로 나는 원래 그렇게 구두쇠다라고 하는 항변을 해서 오히려 매를 번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안티페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여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김남국도 실제로 그렇게 그 변명을 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여성 혐오자로 뭐라 그런 그 모리에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포인트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남국 의원의 어떤 그런 의장 활동이나 여러 이제 뭐 말들을 보면 정말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인지한다기보다는 조금 격가지들의 얘기들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본인의 사태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왜 분노하고 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이해도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김남국 의원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네. 아니, 돈을 안 쓸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덜 쓰는 삶이거든요. 네. 무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소유, 네. 덜 쓰고 덜 에너지를 배출하는 그런 삶에 관심이 있어서 가급적 이제 뭘 오래 쓰려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도 뭐 오래된 옷 입고 다니는 거 좋아요. 운동화도 막 몇십 년 신던 거 신고 차도 오래 타고 이런 것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평소에 자신이 하는 발언이라든가 뭐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쇼잉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주죠. 네. 김남국 의원은 저렇게 실천을 하는구나. 뭐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그 생태를 위해서 덜 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여주는 쇼잉들은 그냥 지 돈 지가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수전노죠, 그거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수전노.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스런 단어네요. 네네, 예스런 단어죠. 수전노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이 평소에 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과 녹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이해 충돌으로 벌 수 있느냐. 이것도 꽤나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좀 문제가 된 게 있고 또 뭐 당에서 발의한 법안도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선 논란과 별개로 이제 이해 충돌이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1년에 공동 발의됐는데 이때 이제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지난해에는 과세를 2025년까지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때는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되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다자녀 의원이나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 뭐 이런 또 노부모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 이런 경우들도 전부 다 이해 충돌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해서 비난을 샀다고 합니다. 네. 아울러서 김 의원은 2021년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벌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쟁점이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인데 이 2항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넣어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임을 몰랐다면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의견이 같은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사고 있고, 소병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면 엉뚱하게 처벌을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김남국 의원이 주장한 대로 같은 해 5월 18일 날 제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쟁점인데, 하나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 과세를 유예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고, 또 애초에 발의에 참여했던 법안 자체는 본회의에 통과될 때 김남국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때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었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이 또 당론으로 당론은 아니었나요? 여하튼 3년을 유예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또 본회의에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찬성표를 본회의에 나가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충돌 여부가 있느냐, 이게 논란인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혜영님이 좀 지적을 해오셨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흐름이 이어졌었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파면 꽤 큰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쭉 흐름을 보면서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걸 일단 자산이라고 인정을 할 거냐, 투자수단이라고 인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애초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과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그런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는 원칙에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추진을 해왔었고, 네네. 이제 그 대선이 가까이 오면서 일각에서 이제 2030이 이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과세를 유예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을 홍남기 당시 부총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시는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거죠. 네네네. 네,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11월 정도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김남국이 수행실장을 한 지가 그게 대충 7월 여름쯤부터 계속 그 수행실장을 했었으니까. 네, 대선을 앞두고 한 넉 달 전에 그거를 발표했고, 네, 그 그렇죠. 대선은 거의 한 7, 8개월 전부터 네. 김남국 의원은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그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네네. 이미 수행실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미 수행실장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때도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대선 후보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였고, 게다가 뭐 또 이재명 당시 후보도 뭐 투자의 귀재잖아요. 네네네. 심지어 대선을 지고도 방송 투자를 하셨던. 그렇죠. 그런 대단한 멘탈과 투자 감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2030 포퓰리즘으로 이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입장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보는 건 전 오히려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과세가 유예가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2025년에는 한 번 유예했으니까 더 유예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소득세법, 세법은 보통 이제 연 말에 한 번에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될 때 이게 포함이 된 상태로 작년에 또다시 개정이 됐었던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과세는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을 했지만, 거기에서 소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지금 최소한 10억 원은 현금 인출을 해서 본인이 썼다는 걸 사실상 이제 뒤늦게 인정한 상황이니까, 그 10억 원이 근데 이제 그 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 충돌이기도 한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건 공직자 윤리의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공적인 재원이고, 그건 결국에는 과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통해서, 설령 그게 법적인 규제 안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걸 나서서 본인이 공적인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이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직자로서의 아무런 윤리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부분에
전 문제가 좀 크게 있다고 보고, 거기 더해서 이제 재산 신고하는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네. 공직자 재산을 왜 신고하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주식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투명하게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까지 공개하게 만들었고, 네. 그걸 공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공적인 의정 활동이 사실은 자신의 사익 추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이걸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근거를 주는 것인데, 맞습니다. 네. 그만큼 커다란 가상자산을 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 없으니까 난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런 사람이 공직을 어떻게 맡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김남국 의원이 또 평소에 이 법사위에 소속돼 있고 또 변호사 출신이고 지금도 변호사이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의 어떤 법치 중심, 그러니까 검찰 중심의 법치, 이런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논리로 어떤 법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도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어떤 미비점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의 어떤 미비점을 거론을 하면서 법에,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면 정말 이거는 좀 본인이 평소에 제기하는 문제점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인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도 아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해충돌 방지법 내에서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들, 이 김남국 의원이 왜 갑자기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게 미공개 정보인 거를 몰랐다면 이거를 처벌할 수 없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 나는 그거 미공개 정보인 거 몰랐어요 라고 해명을 해버리면 이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 있는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분은 검사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이제 황당한 조항이라는 거를 아니까 같은 상임위에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친다면 왜 이 시점에서 김 의원이 이런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담기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도 결국은 추후에 소명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혐의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소명한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혹이 터진 이후에 어떤 금액이나 어떤 매수 매도 시기나 모든 것들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하나도 진실로 밝혀진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고 언제 거래를 했고 이거를 김남국 의원의 말을 인용할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고 알려진 그 코인 지갑들이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코인 지갑 월렛이 털렸는데, 이 하나의 지갑에서 거래된 내용만 봐도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보유했던 규모가 87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60억보다도 며칠 만에 또 늘어났고, 근데 그것 역시 하나의 계좌일 뿐이라서 당연히 김남국 정도의 코인을 운용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 개의 지갑을 보유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이 코인 업계에서는 너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 같은 거를 지금 오늘 단계에서 예측하거나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을 이 사람이 LP 투자로 LP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LP 투자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말하면은 본인이 거래소처럼 중개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매수 매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근데 그걸 하려면 그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걸 이제 사고 팔고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클레이 코인이라는 게 공시가 되자마자 거래소에 상장도 되지 않은 이 코인을 30억을 한 번에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30억 정도의 규모면 전체 클레이
클레이페이가 유통됐던 전체 유통량 중에 그 10% 정도라고 하는데 네. 아주 큰 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코인 30억,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추정했던 게 뭐 한 90억이라고 치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진짜 그 소위 개 듣보잡 코인에 몰빵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코인,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내역을 들여다본 코인 전문가는 이거는 좋게 표현해도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공모한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전문가의 추정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그런 거액을 덜컥 맡긴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어떤 내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그 발의 내용은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두 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유사한 상황에 노출이 돼서 투자를 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 그런 조항을 보고서 뭔가, 꺼림칙함을 느끼고, 수정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 게임 회사기 위메이드, 여기가 대단히 좀 불투명한 그런 회계 처리, 그리고 이제 부실 공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논란에 엄청 많이 됐던 그런 업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코인이 가격 급등락이 엄청 반복됐던 그런 투기성 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위험 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게 없으면 거액 자체를 투자하는 게 선뜻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거를 김남국 의원이 사가지고 거의 뭐 10억 원대를 들여서 사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앞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나왔던 미공개 정보, 이거를 본인이 몰랐다, 김남국 의원에 대입한다면 나는 그게 부실한 이런 거나 내부의 어떤 이런 가격 급등락이나 이런 상황들을 몰랐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샀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충분히 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제일 최초로 알려졌던 위믹스 코인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불안정한 코인이었고 급등락이 많았던 코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이페인 같은 코인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개잡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코인을 투자를 해본 사람, 코인에 대해서 이해가 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내역을 보고서 야, 저 정도였어?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같은 코인도 굉장히 부실하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코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추정이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했던 비교적 좀 많이 알려진 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코인조차도 굉장히 투기성이 짙은데,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그런 코인들은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문가들도 처음 본, 국내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던, 진짜 그야말로 한탕주의의 어떤 극을 달리는 투자의 행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기보다는, 코인을 투자한다고 해서 김남국처럼 그런 식의 고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공직윤리 말씀하셨는데, 단지 어떤 입법과 관련된 그런 공직윤리 위반도 있겠지만, 더욱 직접적으로는 이 정도의 디테일한 코인 투기를 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이게 의정 활동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었나? 이 부분이 더 공직윤리로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갑이 털리고 나서 지갑의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이태원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법사위 회의 자리에서 4차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윤리인지,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런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응원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 당신은 견딜 수 있느냐?
잘 모르겠지만 듣다 보니까 이 김남국 씨는 국회의원이 본업이 아니네요. 코인이 본업이고 국회의원이 부업이네요. 네. 진짜 심각한 코인 페인이네요. 그래서 정치도 코인 전문가답게 하죠. 이 사람은 총선 때는 저 조국 코인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대선 때는 갑자기 이재명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반타매매형 정치. 그렇죠. 갑자기 이재명 코인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갈아탔죠. 모든 것이 다 꿰어지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김남국의 그렇죠. 행동이 모든 것이 설명되고 미공개 있습니다.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근데 아까 그 진짜 국회의원이 부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부업이었다는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LP 투자 말씀하신 게 전문가가 말하기를 자기도 그 LP 투자를 그만큼 안 해보고 LP 투자에 한해서는 이 사람이 진짜 훨씬 더 전문가가 맞다. 이 거래 내역을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 LP 투자라는 게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잖아요. 그런 건 진짜 겸업금지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따져봐야 되고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로 본업 부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회의원이 부업이었을 수 있다. 진짜로. 네, 그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겸업금지 그쵸? 조항이 있죠. 명확하게 국회법상 그게 돼 있고 네.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영리 활동의 요건을 따져보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반복적으로 계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LP 투자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뭐 소정의 출연료를 받거나 뭐 강연에 나가서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 상규상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LP 거래 같은 경우는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약간 일종의 소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게 뭐 짧은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자체를 완전히 이거는 좀 투자하고는 다른 개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업이 된 거죠, 그죠? 영리 활동인 거죠. 네, 영리 활동으로 본다면 이 부분도 결국은 공적 활동은 아니니까 공익 활동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상당히 또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식님 말씀하신 그 이태원 참사 때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나 이런 때 거래했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 29일 밤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1월 7일이면 딱 9일 지났던 그런 시점인데 당시에 이제 그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 시점에 코인을 거래를 했는데 코인 거래 시간이 이제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게 이제 오후 6시 48분입니다. 근데 그게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마친 7분 뒤였던 거고 그리고 전체 회의가 끝나기 8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이제 코인 상황들을 확인하고 이게 실시간 매매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의에 집중한 게 아니라 본인은 오히려 이 코인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인사청문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모 발언, 이모 발언 나왔던 그게 이제 지난해 5월 9일 있었는데 이날도 코인 거래가 15차례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오전 11시 37분에 이 청문회가 정회가 됐는데, 이 사이에 6건의 거래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또 정회됐던 그 오후 1시 1분부터 또 23분 동안 9차례의 추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청문회가 그날 이제 그 날을 넘겨가지고 한동훈 장관이니까 이제 원체 또 이슈가 됐던 인물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새벽 3시 15분에도 2분 동안 3차례나 가상자산 거래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남국 의원이 뭐 이 한 장관의 딸, 그 학업 관련된 의혹을 막 추궁하다가 뭐 이모 교수 이런 얘기, 친인척 관계를 이모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만큼 이 상임위는 생중계가 되고 국민들이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청문회는 엄청난 주목도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때 이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되게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상임위에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왜 저렇게 실수를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준비를 잘 못했던 거지?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던 큰 의문이었잖아요. 그 의문이 드디어 해소됐습니다. 몸만 회의장에 있었던 거군요. 네. 영어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고. 네. 근데 진짜 한동훈 인사청문회장에서 김남국이 보여준 이 업무 태만이라는 거는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거는 김남국이 대리했던 그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그 결전의 날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옛날에 한일전 축구 나갈 때 선수들 너는 지면은 현해탄에서 빠져 죽어 이랬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낭만 못 시키면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김남국이 실제로 내가 다 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지자들한테. 내가 이걸 확실히 조지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뭐 최강욱이고 뭐고 다 그랬는데 막상 들어가서 말씀처럼 뭐 이모 찾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지금 거래 내용 보면은 뭐 정해 시간 뭐 잠깐 동안 15번, 뭐 끝나고 나서 9번 이렇게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 한 번 한 번의 거래가요. 이 사람이 몇십억의 돈을 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번에 그 클릭 한 번에 의사 판단을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엄청난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전 재산이 코인 계좌에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금액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순식간에 열 몇 번의 의사 판단을 하는 사람이 그 이모가 그 이모인지 그걸 신경을 쓸 수 있겠냐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김남국을 믿고 있었던 그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피를 토하는 정말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를 회장님도 뭐 자주 참석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의원들 중에 뭐 중간중간에 자리를 떠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의원들이 원체 바쁘니까 외부에다가 뭐 문자도 막 주고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게 상임위에 항상 이 상임위 한번 또 주요한 상임위가 벌어지면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중간에 정해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다 집중하라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무리라고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코인을 거래했다는 거는 좀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저는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보다 더 분노스러운 거는 이태원 참사. 그렇죠. 예. 상임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우 9일 지난 그런 날이었고, 모든, 시민들이 이 159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슬퍼하고 있고, 그것에 이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자리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마저 정말 본인의 어떤 그런 자산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쓰는 개념 중에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두뇌 유출이라는 건데 그 논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옆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놔두면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대요. 핸드폰 안 봐도. 핸드폰이라는 거 그냥 옆에 놓고만 있어도 사람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씨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그 회의장에서 그걸 계속 투자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뇌가 없었던 거죠. 뇌가 유출되는 정도, 인지 능력이 유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뇌가 없었던 거죠, 그 현장에. 네. 이런 정말 좀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번 의혹들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뉴스를 팔로우하기 기자인 저도 뉴스를 팔로우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너무 과한 비판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해 11월 7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에서 거래했다는 거에, 저는 이재훈 기자가 버튼이 눌리는 부분이 그런 거죠, 보통. 네. 완전히, 실망을 했고, 진짜 이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터지는 건 터지는 거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이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일부에 이제 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근데 어제였죠. 그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박성민 전 대변인
박성미 전 최고, 그리고, 권지웅, 하헌기 뭐 이런 분들 나란히 서가지고, 일단은 민주당이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백브리핑에서 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사가 많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건은 뭐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판단이 끝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쳐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민주당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는가 아닌가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전문가도 그래도 정상적인 뭐 코인 투자 아니야라고 했다가 찾아보니 이것까진 좀 아닌데 싶고 막 그리고 뭐 재은 기자님도 그래 이런 거 아니야 하다가 이태원 참사 때까지 이렇게 했다고 이건 좀 아니지 점점 버튼이 좀 늦게 눌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은 좀 빠르게 손절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맞아. 근데 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어떤 그 주류 세력에 굉장히 뭔가 딱 붙어 있는 사람처럼 이제 정치인처럼 느껴졌는데 너무 빠르게 그 다선 의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혹은 아무튼 실세의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되게 빨리 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먼저 터지고 이게 나중에 터졌는데 돈봉투 사건의 대응은 그렇게까지 기민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남국이 터지고 나서는 이 사건이 여론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위중하게 바라보고, 이게 나중에 계좌 털리기 전에도 그냥 이 김남국이 코인 했대라는 보도만 나왔을 때도 민주당은 되게 비상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돈봉투보다 더 심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워딩이 나왔고 실제로 진짜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느껴졌고, 근데 실제로 또 20대 그 지지율이 급락했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측을 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김남국이지만 누가 더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핵심이라서 일단 정의당 차원에서는 그 예전에 부동산 전수조사 했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일단은 코인 그 보좌진 포함해서 보유 현황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의원실에만 보좌진이 딱 한 명 코인을 했는데 100만 원 넣었다가 8,000원 됐다. 그 김남국이랑 비슷한 거 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자네. 그 이외에는 아무도 이제 코인을 하지 않았어서 그 문제 제기를 이제 하게 될 거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 당들이 이게 호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위믹스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P2E 규제 문제에 있어서 보좌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저는 약간은 좀 생각이 다른데, 민주당이 그렇게 빨리 선절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고투로 본다면 그런 팩트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돈봉투 사건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크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하고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많이 나온 거고,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송영길 대표의 측근이었고, 지금 현재 권력이 아니죠. 그 이재명 대표가 물론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돈봉투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내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비주류들이 있잖아요. 그 주로 이제 친문 세력 중심으로 이분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는데, 이분들이 굳이 이재명 대표하고 막 개입되지 않은 돈봉투 사건에서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빨리 뭐 대처를 하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 상황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 김남국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그 갈아탄 그런, 원래 이제 친문 인사였다가 친 이재명 인사로 빨리 갈아타서 심지어 그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신인회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의 코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아까 이제 혜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주식 거래 이런 걸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실망을 많이 표시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대선 패배 직후에 방산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나왔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해서 김남국 의원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재원이 됐던 것 같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문제는 정말 20, 30대에게 엄청난 중요한 쟁점이 될 이슈라는 것을 아마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나름
그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20, 30대의 어떤 그런 그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봉투 사건은 그냥 약간의 일종의 비리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2030들의 어떤 그 영리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대처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두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그 같은 철험회 소속으로 있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 그게 서민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서민, 누구나 그러니까 뭐 열심히 투자를 해서, 누구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민주당의 꿈이라고 한다면, 그냥 투자 자본 회사를 차리는 게 맞죠. 어디 민주당 정당이라고 해서,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경태 의원도 역시 철험회 소속인데,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뭐, 실제로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뭐, 국회 구내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도 자주 먹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옹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선 의원들이어서 지금 중진 의원급들은 아니지만, 이런 초선 의원들이 이 사안을 보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이 철험회라고 하는 조직은 엄청난 강성 이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주로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를 강하게 비판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감찰을 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일 토론하고 있으니까 12일 날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늦었다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이고 지도부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용민 의원이 두둔하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 제가 버튼이 좀 눌리네요. 네.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은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도둑질에 가서 사람 죽이고 내장 팔아가지고 장기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걸 옹호할 수 있습니까? 코인이나 주식이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말의 생산적인 가치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만들지 못하면서 순전히 거래에 의해서 거품을 만들어내서 투기, 주로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투기를 통해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주식 투자도 사실은 장기 투자는 그래도 어떤 그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식을 산다는 의미, 생산적인 의미가 있지만 네. 대부분 다 지금 주식을 해서 돈 번다는 의미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노동자 자르고 비정규직화하고 노조 파괴 공작 벌이고 이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막고 조금 더 생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을 해야지 그것이 자본주의, 제대로 된 자본주의인 것이지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진짜 이건 쓰레기 같은 소리거든요. 이런 거를 심지어 동료 의원을 실드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의 이 부도덕하고 이 김용민의 저런 궤변, 실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네.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 과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공이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지난 민주당 21대 국회 공천에선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양당은 늘 총선 때마다 그 어떤 개파 공천이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공천은 그런 거랑 좀 달리 보통 개파 공천이라고 하면은 보스의 눈치를 봐서 보스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누굴 날리고 누굴 집어넣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하향식 공천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거는 정반대였어요. 그때는 어떤 민주당의 보스의 눈치, 입김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열성 지지층의 요구를 그대로 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아주 가장 상징적인 지역구가 강서갑이었어요. 그 강서갑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였죠. 네. 그 강서갑이 그러니까 총선에 지난 총선 한 2달 앞두고서 민주당에서 이미 공천 심사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공심위가 발표를 합니다. 저 강서갑에서는 후보자 추가 공모를 받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금태섭 당시 현역 의원이 조국 사태 때 그런 조국한테 조국 청문회 때 쓴소리 했던 걸로 엄청난 지지자들에게 그 비난을 듣고 있을 무렵에 하필 그 지역구만 콕 집어서 추가 모집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죠. 그때 그 공심위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원래 정봉주 씨가 거기 금태섭 잡는다고 출마한다고 했었는데 정봉주 씨가 그 본인의 비위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보니까 정봉주를 지지하는 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표를 흡수할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그 지역구만 추가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막 비난 여론이 왜 거기만 금태섭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공심위에서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또 다시 이제 거의 물타기를 하려고 전국에 80 몇 곳의 추가 공모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해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 김남국 씨는 원래 그 동작을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내에서 나경원 잡겠다 뭐 이런 아무도 신경 안 썼지만 혼자 그리고 있었는데 그 추가 공모 지역에 김남국이 이제 선언을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근데 너무 듣보잡 갑자기 갑툭튀 후보니까 언론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파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하고 있네? 봤더니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있는 거죠.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울고, 뭐, 밤마다 뭐, 조국 교수님이 기도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누가 봐도 이렇게 되니까, 그 강서갑이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판들이 나왔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는데, 결국에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김남국이라는 후보를 저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김남국이랑 아무 연고도 없는 단원 의뢰 전략 공천을 합니다. 안산 단원 의뢰.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금태섭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강선호 씨라는 분이 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여자 김남국이에요. 네. 당시 그 김남국 씨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강서구에서 당연히 정치 활동도 한 적도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조국기 부대의 어떤 지원을 등에 업고 갑자기 막 유력한 그 후보가 돼서 결국에 금태섭이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금태섭의 낙마 그리고 김남국 강선우의 당선 이것들이 그때 민주당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고, 이런 식의 공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용민, 이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그 당시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고 비슷한 친조국 유튜브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의 전략 공천이 되고 또 비슷한 사례들 굉장히 많았는데 황운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그 서초동 집회 주역이고 그런 조국기 부대의 핵심이지. 이 사람은 심지어 피의자 신분에 대구 중구에 공천을 받습니다. 그렇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공천을 준 거예요. 당선이 됐죠. 이런 식으로 당시에 21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조국기 부대들이 단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국회에 대거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인을 했든 뭘 했든 그거는 전혀 그 당시에 검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김남국의 코인 일탈행위가 이건 개인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국 사태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국 사태라는 게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조국 사태의 핵심은 이런 인사 실패는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어느 정부에나 일어나지만 이런 인사 실패가 정권의 어떤 몰락을 가져올 만큼의 파괴력을 갖고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조국 사태가 왜 조국 사태가 됐냐면 이 인사 실패의 어떤 관리를 팬덤에게 위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태로 불거진 건데 그런 어떤 팬덤에게 당의 책임을 위임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김남국으로 상징되는 저 21대 국회 공천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의 어떤 등장한 과정하고 지금 이렇게 개인 문제로 낙마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지난 민주당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의 어떤 실패를 보여주는 어떤 그걸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21대 국회에 그런 식으로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저 검수완박, 뭐 검찰 개혁하면서 추윤 갈등을 부추기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권 주자로 밀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저 언론개혁법 날치기 시도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 때 저기 뭐 당원 개정에서 막 후보 억지로 냈던 거 이런 당의 어떤 굵직굵직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앞에 그 선봉대를 섰던 사람들이 다 이런 인물들이었거든요. 네. 결국에 요약하자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던 거죠. 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원흉이겠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실패의 5년을 이야기하는데 김남국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완전 동의를 하는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얘기도 한국의 팬덤 정치는 유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 대해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팬덤은 죄가 없다. 그런 팬덤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당연히 정치인도 문제죠. 그런데 팬덤 정치 자체가 이미 정치를 집어삼킨 지 오래됐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팬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팬덤이 정치를 흔드는 지경이 됐고 방금 주식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정적 증거들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냥 과거 같았으면 정치 경력 하나도 없는 그냥 일개 팬덤에 불과했을 사람이 형식적인 스펙,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용어만 갖추고 있으면 순전히 충성서약 몇 번, 유튜브에서 몇 번 사랑해요 몇 번 하고 이렇게 눈도장 찍고 나서 바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공복으로서 시민사회나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 특정 인물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시스템화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은. 네. 김남국과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민주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저 국민의힘에도 있고, 다 있죠. 또 뭐,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에도 심지어 있어요. 국민들이나 국가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충성하고 거기에 팬덤질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수혈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새로운 세대, 신진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포장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앞으로 더 암울하게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가 이렇게 21대 국회, 지금 국회에서 저는 제일 좀 암울해 보이는 모습이, 이 거대 양당의 이 초선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 초선들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이 지도부를 옹호하고 용산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소한 이 뭐 가치적인 지향이나 이런 부분은 달랐더라도 초선이나 이런 분들이 좀 패기를 가지고 주로 소장파라고 불렸잖아요. 이분들이 당 지도부가 뭔가 약간 역행하는 일을 하거나 좀 이제 너무 그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가치 정치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들고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성명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름의 내부 안에서 어떤 정화 활동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화 활동을 했는데 요즘 보면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지금 보면 오히려 이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 초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철험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이행하는 태스크 포스 역할을 하는 이 철험회가 보면 다 초선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또 아까 말씀하신 동작을에 출마했던 이수진, 장경태 이런 분들이 소속돼서 다 앞장서서 국회의 어떤 그런 구태적 행태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보면 과연 그러면 저는 이 어떤 그
총선에서 물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뭐 수혈한다고 해서 정치가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국회에 들어온 그래서 국회 내부에 있는 정치 논리에 아직까지 덜 익숙해져 있는 이 정치인들이 그 내부의 그 익숙한 구태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태도는 있어야 그나마 그 안에서 정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0대 그 국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도 이미 구태 정치인이 돼버린.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안을 제가 지금 2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하나는 그 공직자 가상자산도 신고하게 만드는 법인데 제가 민주당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공동 발의를 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여전히 그 그룹에 대해서 안면이 받치는 게 있고 그걸 고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아직은 그 사람들 보기가 좀 그래서 라는 방식으로 침묵해. 네, 그 김남국 방지법에 서명을 할 수는 없어가 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제대로 끊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하나 더는 지금 그 공동 발의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사정사정해서 네. 그 국민의힘의 최형도 의원이 같이 찍어줘서 양심적인 의원이네요. 네, 뭐 이거는 해야죠 라면서 이제 찍어주셔서 다행히 이제 발의 요건을 다 채웠고요. 네. 그리고 아직 발의 요건을 더 채우기 어려울 법안이 하나 더 있는데 25년으로 했던 거를 24년으로 다시 땡겨오자라고 과세유예법을 이제 그 한 해라도 좀 땡기자 과세를. 네, 맞아요. 이미 2022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 준비를 해놨었던 안이기 때문에 24년 1월 1일로 돌리자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역시 장혜영 의원. 과세를 하게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좀 음지에 있는 자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세를 할 거냐 내지는 뭐 거래소 규제를 할 거냐 이 논의를 할 때 그 코인을 뭐라고 규정할 거냐 그게 자산이 맞냐라고 하기엔 사실 이건 도박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자체가 그 어떤 생산도 가져오지 않고 사실 그것만으로 너무나 많은 전력 손실을 발생시키고 그건 네. 결국엔 또 기후 문제 때문에 코인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세 대원칙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범죄 수익도 우린 그걸 수익이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거기서도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거기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특히 한국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되게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하기로 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난 대선을 이제 거치면서 계속 금융투자소득 과세도 유예가 되고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잘못 맞춰진 시계를 다시 되돌려야 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소요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그렇게 감세하는 기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미 64조 원이나 되는 세수가 빵꾸가 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걸 되돌리는 노력을 정치권이 만약에 김남국을 문제 삼을 거라면 이걸 같이 하면서 문제 삼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 또한 그냥 하나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중간에 말씀하신 거에 제가 말씀 조금 못하면 그 범죄 수익에 대한 그 세금을 과세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 쓰이냐라고 봤을 때 범죄 수익 중에서 이제 그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벌금, 여기서 나오는 세금 이런 것들을 형사 피해자 보상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라는 게 물론 그 뭐 목적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지만 이 가상자산의 과세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뭐 여기에서 뭐 당장 어떤 코인의 피해자를 돕고 이런 방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자체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하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뭐 어떤 부분들을 더 이렇게 시스템화하거나 하는 환경세 같이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 워낙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 생태 파괴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쓰면 되겠죠.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그놈들 때문에 내가 진짜 게임 그래픽 카드도 못 사고 진짜.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세금을 대하는 21대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세금이 없으면 공적인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뭘 건드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하기로 했었던, 심지어 근데 뭐 증세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조해 주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죠. 늘 증세에 있어서는 이제 여론의 동의를 받는 게 어려우니까. 하지만 하기로 한 과세를 자꾸 표가 떨어진다, 뭐 이런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꾸 후퇴시켜온 게 또 21대 국회의 역사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국민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흔들면 흔들리는구나. 이거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방식으로 계속 국회가 과세 원칙 자체를 후퇴시켜왔던 거는 사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김남국 건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김남국을 지렛대 삼아서 이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의 문제, 과세의 문제라든가 또 혹은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남국 같은 사람들은 가둬놓고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계속 읽히는, 필사시켜야 돼요. 필사시키고 낭독시키는 그런 형벌에 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남국 의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김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공직자들, 특히나 국회에 계신 분들의 윤리, 이런 측면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보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김남국 의원 논란 앞으로 당분간도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좀 살펴보면서 추가로 전할 일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네네네. 저는 김남국 사건 터지고 나서 민주당 일각에서 혹은 민주당을 쇄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김남국을 어떻게 징계하느냐가 되게 너네 앞날에 중요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김남국은 당연히 징계가 되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김남국 징계로 많은 것들이 면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김남국 징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남국 징계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마치 뭐 김남국을 어떤 김남국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들을 다 싹 다 그냥 어떤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근데 김남국의 어떤 정치적 의미는 코인 투자라는 어떤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단죄보다는 그런 어떤 팬덤 정치의 상징 같은 어떤 팬덤 정치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개인의 일탈을 단죄하는 행위로 그 당이 쇄신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더 쇄신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정치적,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때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칼럼 하나 쓰시죠, 그걸로. 그러게요. 너무 좋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남국 얘기를 더. 김남국 코인에 올라타서. 문제는 저는 이렇게 뭐 김남국이라는 인물을 너무 크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한 상황이 이제 조국 사태 때도 있었는데 사모펀드 논란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처를 보면 그렇게 희망을 가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제가 듭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아까 민주당이 그래도 발빠르게 했다 막 이렇게 보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랑 연결을 했을 때 편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몇 달을 막 이렇게 싸고 들었던 과거들의 사례들 대비해서는 뭔가 공식적인 대처는 되게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뭐 민주당 관계자는 혹은 뭐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뭔가 비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성 정치인 대비 약간 김남국 의원을 손절하는 건 쉽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상대적으로 했어요. 당내 어떤 뭐 지분이나 이런 게 하찮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총선도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하튼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